조선 중후기 18세기 어느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 뚱뚱한 막내딸 복순이를 목숨을 구해준 보상 대신 지목한 그 산골 청년 산돌이 때문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자 김만길의 가족들은 미쳤다며 비웃었죠. 신혼 첫날 밤 복순이가 남편의 옷깃을 확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가진 돈 다 꺼내세요. 배추부터 사 모아야 해요. 모두가 뚱보 마누라한테 홀려 재산 날린다고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뒤 비웃던 사람들이 복순이 앞에 줄을 서서 굽신거렸고 딸을 못난이 취급하던 친정 아버지마저 무릎 꿇고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조선시대 그 뚱녀 복순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마을, 높은 담장 안에 넓은 기와집이 하나 있었어요. 마당에는 소달구지가 줄지어 서 있고 창고에는 곡식과 김장거리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동네에서 살림이 넉넉하기로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부자 김만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넓은 논과 밭을 여러 채 가지고 배추와 곡식을 장터에 내다 팔며 큰 부를 쌓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집에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김만길에게는 딸이 셋 있었어요. 첫째는 이미 시집을 가서 남편과 함께 아버지 논밭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만길이가 사위를 아끼고 믿었거든요. 둘째 화순이는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얼굴이 어찌나 곱고 날씬한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고개를 돌릴 정도였죠. 만길이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문제는 막내딸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밥 5공기를 비우고도 모자라 간식으로 양푼 비빔밥을 뚝딱 해치우는 대식가였습니다. 몸무게가 100근이 넘는 큰 덩치에 운동이라고는 숟가락 들기뿐이었죠. 예쁜 둘째 언니 옆에 서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다른 게 있었어요. 복순이는 어릴 때 아버지 배추밭을 따라다니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논두렁을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흙냄새와 풀냄새가 배어든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서당은 다니지 않았지만 혼자서 하늘과 바람, 비를 살피는 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만길이의 오랜 장사 동료였어요. 마루에는 묵직한 상이 놓여 있고 갈비찜에서 달콤한 간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잡채, 전, 나물 반찬들이 가득 차려졌죠. 등잔불이 은은하게 식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상 옆에 앉으며 감탄했어요. 역시 김부자 댁은 뭐가 달라. 만길이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만길이가 딸 셋을 소개했어요. 첫째가 단정한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옆에 앉은 사위 철만이가 허리를 숙였따라 인사했죠. 철만이는 만길이 논밭 영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말솜씨가 좋고 눈치가 빨라서 만길이가 아끼는 사위였어요. 둘째, 화순이가 연분홍 치마저 고리 차림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의 눈이 화순이에게 멈췄어요. 둘째가 참 예쁘네요.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만길이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턱이 살짝 들렸죠. 손님이 화순이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어디 다니냐? 취미가 뭐냐? 화순이가 웃으며 대답할 때마다 식탁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복순이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복순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시선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복순이의 손이
치마자락을 꾹 쥐었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화순이 이야기, 장사 이야기.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복순이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화순이가 복순이를 흘끗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아, 좀 천천히 먹어. 반찬이 없어지겠다. 복순이가 씹던 밥을 삼키고 대답했어요. 언니, 맛있는 건 빨리 먹어야 해. 느리면 남한테 뺏겨. 화순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만길이도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복순이는 신경 쓰지 않고 국물까지 싹 비웠죠. 그때 사위 철만이가 만길이에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올해 배추농장 수확량이 좀 걱정입니다. 날이 안 좋아서요. 철만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자 만길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확량이 얼마나 줄었는데 작년보다 한 20%는 적을 것 같습니다. 만길이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올해 날씨가 농사하기 힘들었지. 그때 복순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형부, 올해 문제는 수확량이 아니라 가을 강수량이에요. 9월 이후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배추값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복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만이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복순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면 안 되지. 만길이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 밥이나 먹어라. 복순이가 입을 다물고 다시 밥만 퍼먹기 시작했어요. 씹는 속도가 아까보다 느려졌습니다. 복순이가 냅킨으로 입을 닦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무릎 위에 작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너덜거리는 낡은 수첩이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만길이가 복도를 지나다가 복순이 방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만길이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에휴, 전생에 무슨 업보로 저런 먹보가 태어난 건지. 첫째는 시집 잘 갔고 둘째는 예쁘니까 걱정 없는데 복순이는 저 덩치에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있겠나. 만길이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불을 일으킨 사람답게 자식들한테도 원칙이 있었어요. 노력해라. 기대지 마라. 그래서 딸들한테 돈을 주는 법이 없었죠. 만길이 눈에는 복순이가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노력을 해도 저 덩치가 문제니까요. 한숨을 내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안에서는 복순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벽에는 전국 산지 지도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저기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배추 산지를 표시해 둔 것이었어요. 책상에는 옛날부터 적어온 날씨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아무도 안 들어줬던 그 숫자들. 복순이는 혼자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붓을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기록이 적혀 내려가고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뭔가 잡힐 것 같았거든요. 양푼에서 밥을 한 숟가락 퍼먹으면서도 눈은 기록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은 밥을 숟가락으로 긁으면서 수첩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까 식탁에서는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숫자들을 복순이는 혼자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그저 밥만 먹는 뚱뚱한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이 낡은 수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눈에는 그냥 먹보였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올가을이 심상치 않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집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밥만 축내는 먹보라고 한숨 쉬던 그 막내가 곧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 무렵 외곽 논두렁에서는 소달구지 엔진 소리가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일꾼들이 땀을 닦으며 오가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서 산돌이라는 청년이 소를 몰고 논을 파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단단한 어깨를 가진 30살 사내였어요. 고아로 자라 가족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동료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죠.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삽을 내려놓고 말을 걸었습니다. 산돌아, 너는 여자 안 만나냐? 소개시켜줄까? 산돌이가 소를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누가 만나죠? 동료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괜찮잖아. 조건이 문제지. 산돌이가 소에서 내려 장갑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조건보다 사람이 중요해. 동료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니까 아직 총각이야. 산돌이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해가 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논두렁 근처에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빨간 천막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파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죠. 산돌이가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 한 잔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덩치 큰 여자가 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칼국수 한 그릇을 시키더니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면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거침없었어요. 산돌이가 슬쩍 곁눈질러 봤습니다. 그 여자가 국수를 먹으면서 주모 아줌마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배추 지금 사두세요.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올 거예요. 작년 기록 보면 딱 나와요. 아줌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배추가 지금 얼마나 흔한데. 그 여자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수를 계속 먹었습니다. 산돌이가 그 여자를 흘겨봤어요. 뭔가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알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잠시 뒤 산돌이가 먼저 주막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가 칼국수 국물까지 깨끗이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아줌마, 곱빼기도 되죠. 다음엔 곱빼기로 주세요. 아줌마가 귀엽다는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덩치가 컸지만 걸음걸이가 당당했어요. 어깨를 펴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산돌이가 잠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산돌이의 인생을 바꿀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길이가 말을 몰고 산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장터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선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산이 스쳐 지나가고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고삐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당겨봤지만 말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래? 속도가 점점 붙었습니다. 도로 난간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만길이의 손이 고삐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았죠. 쾅! 말이 난간을 뚫고 비탈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비탈에서 논을 파고 있던 산돌이가 괴음을 들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말이 비탈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산돌이가 반사적으로 소를 몰아 달려갔어요. 삽을 들고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쾅! 말이 산돌이의 삽에 부딪혀 멈추는 순간 안장이 산산조각 나고 만길이가 바닥으로 굴렀어요. 산돌이가 소에서 뛰어내려 만길이를 끌어냈어요.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산돌이가 만길이를 끌어내는 순간 소의 반동에 팔이 철판에 세게 부딪혔어요.
욱신거리는 통증이 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산돌이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구급을 청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올 때까지 산돌이가 다친 팔을 붙잡은 채 만길이 옆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비탈을 타고 올라왔어요. 만길이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만길이의 눈이 감기려 하자 산돌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저랑 얘기해요. 만길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젊은 친구. 마을 의원 집이었습니다. 흰 벽에 약초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등잔불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산돌이도 팔을 다쳐서 같은 곳에 누워 있었죠. 복도 한쪽에 앉아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숨이 턱까지 차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여자였어요. 의원을 붙잡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김만길 어르신이요. 산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만길, 아까 자기가 구한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딸이구나. 의원이 방 번호를 알려주자 그 여자가 휙 돌아서 뛰어갔어요. 산돌이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맨발로 달려온 발바닥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주막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배추 사돌하던 그 여자. 병실 한 구석에 그 여자가 벽에 등을 기대고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아무도 옆에 없이 혼자였어요. 산돌이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고아로 혼자 울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던 자기 모습이 저 여자와 겹쳤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날씬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화장을 곱게 하고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맨발로 뛰어온 여자와는 딴판이었어요. 그 여자가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말은 어떻게 됐어요? 산돌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둘 다 저 어르신의 딸인 것 같았습니다. 산돌이가 복도에 앉아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보호자 오셨어요? 산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혼자예요. 의원이 안 됐다는 눈으로 산돌이를 보더니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의원이 다시 왔어요. 저기 아까 사고 어르신이 깨어나셨는데요. 자기 구해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산돌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원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죠. 만길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산돌이를 보자 만길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돌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살렸어. 내가 태어나면 꼭 보답하겠네. 뭐든 원하는 걸 말해봐. 산돌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상은 괜찮습니다. 대신 따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만길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황한 눈치였죠. 만길이는 아까 방에 들어왔던 화순이가 떠올랐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자네 돈이 필요하지 않나? 내가 넉넉히. 산돌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돈은 괜찮습니다. 만길이가 멈칫했습니다. 만길이가 산돌이를 다시 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어떤 딸이냐? 산돌이가 대답했습니다. 사고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이요. 맨발로 뛰어오셔서 구석에서 울고 계시던 분. 만길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잠깐 멍해졌다가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만길이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좋아. 내가 자리를 만들어주지. 명함을 건네고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어요. 콧노래가 새어나올 것 같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산돌이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만리가 세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손님이 오니까 다 같이 밥이나 먹자. 누구를 만나는 자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아버지가 왜 갑자기 식사 자리를 만드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모였습니다. 식당에 고깃집 냄새가 가득했어요. 불판 위에서 기름이 치익거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화순이가 화장을 곱게 하고 앉아 있었어요. 남자가 온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거든요. 당연히 자기를 보러 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한 번 더 매만졌죠.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산돌이가 들어왔습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 투박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어요. 화순이가 산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화순이가 첫째 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첫째가 피식 웃었죠. 복순이는 구석자리에 앉아 불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산돌이가 자리에 앉으며 복순이를 봤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막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산돌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복순이는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웃지? 만길이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나한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 직접 말해보게. 산돌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 만길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막내 따님이요. 순간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화순이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식탁에 울렸습니다. 첫째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키득키득 웃었죠. 철만이가 입을 손으로 가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소달구지 일꾼이 똥보를 고르다니 눈이 삐었나? 철만이가 첫째에게 속삭인 말이었어요. 첫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복순이는 놀라서 집게를 놓쳤어요. 들고 있던 고기가 불판 위에 툭 떨어졌어요. 치직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죠. 고기가 타고 있었지만 복순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나를? 복순이의 가슴 한쪽이 뜨끈해지면서 눈시울이 찡해졌어요. 그렇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예쁜 언니를 놔두고 자기를 골라준 사람은요.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떨렸어요. 그때 화순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죠. 화순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뻣뻣했어요. 방 거울 앞에서 화순이가 두 손으로 세면대를 잡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뚱보한테 진 거야? 한편 식탁에서는 철만이가 팔짱을 끼고 복순이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입꼬리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눈빛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만길이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가 허락하지. 만길이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웃음이 새어나오려는 걸 참느라 헛기침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복순이가 혼자 골목길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로등 대신 등불이 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산돌이었어요. 저기, 갑자기 그래서 놀라셨죠? 부담되시면 안 만나도 돼요. 산돌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순이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자 등불이 복순이의 얼굴을 비쳤어요. 왜 나를 골랐는지는 나중에 물어볼게요.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요. 복순이가 산돌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밥을 많이 먹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산돌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 많이 먹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건강한 거잖아요. 복순이가 처음으로 산돌이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 비웃음이 없었거든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시작됐고 1년 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마을 사랑방이었어요. 의자가 20개 남짓 놓여 있었고 화환도 두어 개뿐이었습니다. 산돌이가 앞에 서서 입구 쪽을 바라보며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순이가 흰 저고리를 입고 걸어왔어요. 옷감이 팽팽했고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몸으로 시집을 가다니. 복순이는 다 들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화순이가 복순이를 한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복순아, 너 진짜 이 사람이랑 갈 거야?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한테. 복순이가 화순이를 바라봤어요. 언니, 나한테 줄 선 사람이 어디 있었어? 이 사람은 적어도 나를 골라준 사람이야. 화순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복순이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만길이가 복순이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힘들다고 집으로 다시 들어올 생각은 마라. 만길이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복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굶어본 적 있어요. 만길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수레에 탔습니다. 수레가 출발했어요. 복순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친정집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마당, 소달구지들. 복순이가 25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어요. 창밖을 보는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산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복순이가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문이 괜찮아요. 뒤돌아볼 거 없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창문에 비친 복순이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손에는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첩과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그게 복순이가 이 집에서 가져가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수레가 한참을 달렸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점점 가팔라졌죠. 달동네 끝자락에 수레가 멈췄습니다. 산돌이의 월세방이었어요.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비바람에 사은 벽, 여기저기 기와로 붙여놓은 창문, 지붕은 지피었고 군데군데 새어 있었습니다. 마당이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공간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수레에서 내려 한 바퀴 둘러봤어요. 산돌이가 민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가진 게 없어요. 복순이가 집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대답했어요. 집이 좁으면 어때요? 밥만 따뜻하면 되죠. 복순이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부엌을 열어봤어요. 작은 솥 2개, 낡은 밥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밥솥 뚜껑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밥솥이 좀 작은데 큰 거 하나 사야겠다. 산돌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산돌이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좁은 부엌에 서 있는 복순이의 등이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든든했습니다. 복순이가 뒤를 돌아보자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말없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둘만의 공간이었어요. 좁고 낡았지만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달동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순이가 부엌에서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찬장을 열어보니
국수 몇 봉지와 계란 몇 개가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국수를 다 꺼내며 말했어요. 여보, 배고프죠? 다 끓일게요. 큰 솥에 물을 받아 아궁이에 올렸어요.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나더니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복순이가 국수를 넣자 매콤한 냄새가 좁은 부엌에 퍼졌어요. 파를 썰고 계란을 토막내서 넣었습니다. 노른자가 국물 위에 둥실 떠올랐어요. 다 됐어요. 복순이가 솥재 들고 방으로 왔습니다. 방바닥에 신문지 대신 짚을 깔고 솥을 올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두 사람 얼굴을 간지렸습니다. 복순이가 젓가락을 건네고 마주 앉더니 먼저 면을 집어들었습니다. 호로록 거침없이 빨아들였어요. 국물이 텅트로 살짝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을 살짝 감고 면을 씹었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산돌이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네요. 세상에 맛없는 국수가 어디 있어요. 복순이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입가에 국물이 묻어 있었어요. 산돌이가 손가락으로 자기 입가를 가리켰습니다. 복순이가 손등으로 쓱 닦고는 다시 면을 집었어요. 둘이 한동안 조용히 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호로록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서리만 타리며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산돌이가 면을 몇 젓가락 먹더니 슬쩍 솥을 복순이 쪽으로 밀었어요. 나 배 안 고파요. 복순이가 사양 안 하고 남은 면을 싹 비웠습니다. 국물까지 깨끗이 들이켰어요. 빈 솥을 내려놓고 배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복순이가 물었어요. 근데 왜 나였어요? 산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가 훨씬 예쁜데. 복순이가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눈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돌이가 복순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주막에서 본 적 있어요. 복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한테 배추 사두라고 했잖아요. 그때 눈이 남달랐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알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산돌이가 복순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집에서요. 언니들은 말 걱정, 보험 걱정했는데 당신만 맨발로 뛰어와서 울고 있었잖아요. 복순이의 손이 멈췄어요. 머리도 좋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복순이가 아무 말 없이 솥을 들어 국물을 마셨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표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국물을 다 마시고 솥을 내려놓았을 때 복순이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코끝도 빨개져 있었어요. 복순이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설거지 할게요.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순이가 침상에 앉았어요. 나무다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순이가 조심스럽게 몸을 눕혔어요. 끽삐걱 온몸으로 항의했습니다. 산돌이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침대가 또 삐걱거렸습니다. 산돌이가 조심스럽게 옆으로 누우려는 순간이었어요. 무직은 쾅! 침대가 한가운데서 부서지며 주저앉았습니다. 나무 다리가 꺾이고 매트리스가 바닥으로 푹 꺼졌어요. 두 사람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어요. 녹슨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잠깐 조용했어요. 먼지가 가라앉아 상황이 보였습니다. 침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나무 프레임이 뒤틀려 있었고 매트리스가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엉덩이를 문지르며 일어났죠. 침대 잔해 사이에 끼어있는 산돌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살아있어요? 산돌이가 기침을 하며 대답했어요. 머리카락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침대가 먼저 갔네요. 복순이가 빵 터졌습니다.
침대가 약한 거지. 내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산돌도 웃음이 터졌어요. 둘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죠. 박살난 침대 잔해 사이에서 두 사람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웃음이 잦아들었어요. 산돌이가 일어나서 벽장에서 이불을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이었어요. 바닥에 이불을 펴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 침대 사요. 복순이가 손을 저었어요. 아까워요. 바닥이 더 튼튼해요. 산돌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불을 나란히 깔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등잔불, 빛이 지직거리며 비추고 있었어요. 잠깐 조용했습니다. 복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나를 골라줘서요. 산돌이가 말없이 복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복순이의 가슴 한쪽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복순이도 그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손을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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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콱. 평생 아무도 이렇게 손잡아 준 적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다가 점점 굵어지더니 작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습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마을 장터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올가을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된다.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복순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곡순이의 긋다 아른 코로는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더니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여보, 복순이가 산돌이의 옷깃을 확 잡았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움직여야 해요. 가진 돈 다 꺼내요. 적금도 깨요. 산돌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뭘 사려고요? 배추요. 복순이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고랭지, 배추밭을 통째로 사요. 저장할 때도 알아보고요. 배추는 싹 다 쓸어 담아요. 산돌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쌀도 아니고 배추요. 지금 배추가 얼마나 흔한데. 복순이가 자기 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배가 든든하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올가을 비는 보통이 아니에요. 산 위에 배추밭이 다 물에 잠길 거예요. 김장철에 배추 한 폭이 구하기 어려운 세상에 온다고요. 산돌이가 복순이의 눈을 봤습니다. 주막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어요. 아줌마한테 배추 사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지만 확신에 차 있던 그 눈. 알겠어요. 당신 말 믿을게요. 복순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진짜요. 당신이 배추 사라면 배추 살게요. 밭을 통째로 사라면 통째로 살게요. 산돌이가 복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가 집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복순이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창밖에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전국 배추밭 지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산돌이가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터에 가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꺼냈어요. 비상금 통장까지 털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어요. 산돌이가 논밭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발 좀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산돌이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동료들은 산돌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쌈지돈을 모아서 건네줬습니다. 근데 뭐에 쓰려고? 배추요. 배추를 사야 해요. 동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배추 장가 간 지 하루 만에 전 재산을 털어서 배추를 사 정신이 나갔나? 산돌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동료들이 뒤에서 혀를 찼어요. 뚱보, 마누라한테 홀린 거 아니야? 저러다 거덜나겠네. 산돌이는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날부터 산돌이가 전국 산골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 도착했어요. 밭주인 할아버지가 산돌이를 올려다 봤습니다. 이 밭 배추를 다 사겠다고? 네, 전부요. 할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지금 배추가 얼마나 흔한 줄 알아. 제값도 안 받을 텐데 진짜로 살 거야? 살게요. 도장 찍어주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산돌이가 다음 밭으로 뛰었어요. 그 다음 밭, 또 그 다음 밭.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월세방 마당에 배추 상자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상자였습니다. 그게 10상자가 되고 20상자가 되고 100상자가 되었어요. 좁은 마당이 배추 상자로 빼곡히 찼습니다. 산돌이가 논밭 선배한테 사정해서 빈 창고도 빌렸어요. 거기에도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복순이가 배추 상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빈 도시락 3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4번째 도시락을 열며 수첩을 펼쳤어요. 몇 상자 어디서 샀는지, 값은 얼마인지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끝장났어. 뚱뚱한 마누라가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배추절임이라도 해먹으려나 봐. 복순이는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떡을 다 먹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켜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오늘은 뭐 먹을까요? 산돌이가 배추 상자를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당신은 걱정도 안 돼요. 뭐가요?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복순이가 피식 웃었어요. 비 오면 다 입 다물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국수 끓이는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산돌이가 밖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구석에 털썩 앉았어요. 복순이가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동료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빌린 거 돌려달라고. 산돌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졌나 봐요. 애가 아프대요. 복순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이 수첩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복순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반드시 갚을 수 있어요. 산돌이가 복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 믿어요. 걱정하지 마요. 복순이가 다시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는데 평소보다 느렸고 씹는 속도도 느렸어요. 걱정이 있긴 한 거다. 산돌이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얄미게 맑기만 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복순이가 매일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슬슬 산돌이한테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야, 산돌아. 미안한데 나도 좀 급해서 언제쯤 갚을 수 있어? 산돌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갚을게. 소문이 퍼졌어요. 만길이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 배추를 산더미처럼 사놓고 돈을 못 갚는다고? 만길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것 봐라. 내가 뭘 했냐. 첫째 형부 철만이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요. 뚱보한테 장가더니 거덜이 났네요. 처제가 복이 없으면 남편 잡아먹는다더니. 만길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 딸이라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며칠 뒤 첫째 언니 부부가 월세방에 찾아왔어요. 철만이가 배추 상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첫째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어요. 복순아, 여기서 이러고 살아. 냄새가 장난 아니네. 철만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제, 아버님이 걱정하셔서 왔는데 이게 뭐야? 배추 창고야? 남편 돈 다 빼서 이 짓이야? 복순이가 도시락을 먹으며 대답했어요. 형부, 나중에 배추 필요하면 말해요. 싸게 드릴게요. 철만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싸게? 이 흔한 배추를 걱정 마. 평생 배추 살 일 없어. 첫째가 복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몸으로 시집 가더니 결국 남편 거덜내는구나. 아빠 말이 맞았어. 두 사람이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복순이는 신경 쓰지 않고 밥을 계속 먹었어요. 16째 밤이었습니다. 산돌이가 창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추 상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달빛이 배추 상자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순이가 솥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수 3그릇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산돌이 옆에 앉아서 젓가락 하나를 건넸어요. 복순이가 먼저 면을 집었습니다. 산돌이가 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어요. 내일이면 와요. 복순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가요? 네. 산돌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쏟아지게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거든요. 진짜요? 복순이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언제 밤 얘기 말고 틀린 적 있어요? 산돌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수를 먹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앉았어요. 복순이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돌이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쾅! 하늘에서 천둥이 쳤어요. 산돌이가 눈을 떴습니다. 복순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웠어요. 지나가는 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집 지붕을 두드렸어요. 복순이가 창문을 열자 차가운 빗물이 얼굴로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두 팔을 벌려 비를 맞았어요. 왔다! 복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산돌이가 달려오자 복순이가 뒤돌아봤는데 태어나서 제일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됐어요. 산돌이가 복순이를 끌어안자 비가 두 사람 위로 쏟아져 옷이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이 비를 맞으며 웃었어요. 비가 열흘을 안 그쳤어요. 나라가 생긴 이래 가장 심한 가을 장마였습니다. 전국 산골 배추밭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장터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장을 앞두고 배추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배추값이 10배로 뛰었어요. 그 다음 날은 20배, 또 그 다음 날은 30배. 끝이 없었습니다. 장에서 배추 한 포기를 사겠다고 아주머니들이 서로 밀치며 싸웠어요. 소문마다 첫 번째 소식이 배추였습니다. 금추, 배추가 금입니다. 전국에 김장 대란이 터졌어요. 복순이가 마을 소문을 들으며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 산돌이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더니 웃었습니다. 복순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고가 봐요.
두 사람이 우산을 쓰고 창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배추 상자들이 빼곡히 들어타 있었고 복순이가 상자 하나를 툭 두드리자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여보, 이게 다 금이에요. 복순이가 환하게 웃자 산돌도 따라 웃었고 창고 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장사꾼들이 복순이네로 몰려왔어요. 도매상, 장터상인, 김치 만드는 집 주인까지. 며칠 전까지 미친 부부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좁은 마당이 빼곡히 들어차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골목까지 울렸습니다. 양반 옷을 입은 큰 장사꾼이 산돌이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여보게, 배추 한 차만 팔아 후하게 쳐줄게. 옆에서 다른 사람이 돈주머니를 흔들었어요. 5,000냥, 아니 10,000냥이라도 줄 테니 나한테 파시오. 사람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돌이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손을 뿌리치려 해도 사람들이 매달렸습니다. 그때 월세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려서요. 복순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 손에 양푼을 들고 다른 손에 숟가락을 쥐고 있었어요. 비빔밥을 먹던 중이라 입가에 고추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부스스했어요. 복순이가 마당 가운데 서서 팔짱을 끼자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장사꾼들이 숨을 죽이며 담배 든 손도 멈췄어요. 복순이가 숟가락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며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줄을 서시오. 목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값은 내가 정합니다. 현금 아니면 돌아가세요. 복순이가 직접 나서서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상자에 얼마, 한 수레에 얼마 값을 딱 정해놓고 한 푼도 안 깎아줬어요. 깎아달라고 사정하는 사람한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다음 분, 뒤에 줄 선 사람이 앞으로 뛰어왔어요. 복순이가 수첩을 펼쳐들었습니다. 품목, 수량, 누구한테 팔았는지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어요. 호탕하던 여자가 숫자 앞에서는 바늘 구멍도 안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팔았을 때 복순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여기서 그만. 나머지는 창고에 넣어둬요. 산돌이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다 팔면 더 벌 수 있는데요. 복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쓸 때가 있어요. 산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죠. 장사가 끝나자 산돌이가 제일 먼저 논밭 동료들을 찾아가 빌린 돈을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서 갚았어요. 야,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동료가 손사래를 치자 산돌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 이건 당연한 거야. 동료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산돌이가 손을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꾼들이 드나들었고 저녁이 되자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산돌이가 돈주머니를 들고 숫자를 봤는데 손이 떨렸어요.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복순이가 돈주머니를 빼앗고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돈에 눈이 돌면 안 돼요. 이건 시작이에요. 산돌이가 고마운 눈으로 복순이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당신은 진짜 대단해요. 대단한 건 나를 믿어준 당신이에요. 복순이가 산돌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고 잠깐 눈이 마주치자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밥이나 해요. 배고파요. 그렇게 정신없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만에 부자가 되었고 월세방 대신 번듯한 집으로 옮겼죠. 마당이 넓었고 방도 3개나 되었습니다. 근데 복순이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양푼에 밥을 퍼서 먹었고 틈만 나면 국수를 끓였습니다. 복순이가 산돌이한테 시킨 일이 하나 있었어요. 창고마다 지키는 사람을 세워요. 산돌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둑이 들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반드시 노리는 놈이 나타나요. 미리 준비해야죠. 복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산돌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을 세우러 갔습니다. 복순이가 한 가지 더 한 일이 있었어요. 돈 있는 장사꾼에게는 죗값을 받았지만 배추 살 형편이 안 되는 동네 어르신들한테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들이 찾아오면 복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 김장은 해야죠. 한 상자 가져가세요. 아이고, 그럼 값을 쳐야지. 됐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산돌이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나눠주면 남는 게 없어요. 복순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배에 안 고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 사람이 나눠야죠. 그 말 한마디 하고 또 상자를 내줬습니다. 배추를 받아간 동네 할머니가 주름진 눈가에 눈물을 고이며 복순이 손을 꽉 잡았어요. 아가 고맙다. 올해 김장 못할 뻔했어. 복순이가 할머니 등을 토닥거렸어요. 할머니, 내년에도 오세요. 산돌이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복순이가 제일 예뻐 보이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복순이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둘째 언니 화순이가 어두운 골목에 혼자 서 있었어요. 복순이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어요. 언니, 이 밤에 웬일이야? 화순이가 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복순아, 배추 좀 나눠줄 수 없니? 올해 김장을 못 담갔어. 복순이가 말없이 화순이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뚱보라고 손가락질하던 언니였습니다. 복순이가 창고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져가. 화순이가 배추 상자를 받아들며 고개를 더 숙였어요. 고마워. 복순이가 화순이 등 뒤에 대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언니 아까운 그 얼굴로 맨날 거울만 보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봐. 화순이가 아무 말도 못한 채 배추만 들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첫째 언니 부부가 찾아왔어요. 철만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제, 그때는 내가 말이 심했어. 미안하게 됐네. 복순이가 팔짱을 꼈어요. 형부, 평생 배추 살 일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철만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첫째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복순아, 형부가 논밭일 하다가 좀 어려워졌어. 김장배추 좀 도와줄 수 있니? 복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고에서 배추 몇 상자를 꺼내왔어요. 가져가. 그리고 형부 단속 좀 해. 첫째의 얼굴이 빨개지고 철만이는 이를 악물더니 두 사람이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산돌이가 복순이의 넓은 등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순이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됐고 밥이나 줘요. 장사하느라 배가 고파 죽겠어요. 산돌이가 피식 웃으며 둘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 시각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세워진 수레 안에서 철만이가 전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장부 날짜가 언제라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자 철만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좀 더 시간을 줘. 전가를 끊고 불이 환하게 켜진 복순이네 집을 올려다봤어요. 철만이의 눈빛이 달라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철만이가 술에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복순이네 집에서는 맛있는 저녁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부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철만이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복순이네 집 불빛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 돈이면 논밭 빚을 다 메꿀 수 있었어요. 만길이 회사 비자금에 손을 댄 올해였습니다. 그것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감옥이었습니다. 철만이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복순이 창고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거래 장부만 손에 넣으면 불법 거래 증거를 꾸밀 수 있었어요. 그걸로 협박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철만이가 사람을 불러 어둠 속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창고에 있는 장부를 가져와 뭘 해서든. 며칠 뒤였습니다. 낮에 복순이가 창고에서 배추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산돌이가 옆에서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복순이가 문득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창고 근처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거 봤어요? 산돌이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신경 좀 쓰세요. 괜히 사람 세운 거 아니에요. 복순이가 창고 천장 구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산돌이가 창고를 지키고 있었어요. 배추 상자 사이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창고 문이 부서지며 사내들이 들이닥쳤어요. 대 6명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어요. 산돌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내 하나가 산돌이를 밀어 넘어뜨렸어요. 다른 사내들이 산돌이를 둘러싸며 위협했습니다. 장부가 어디야? 순순히 내놔.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몽둥이를 흔들며 으르렁거렸어요. 산돌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러운 놈들, 내 피땀으로 번 재산은 한 푼도 못 쳐. 두목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산돌이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복순이가 서 있었어요. 한 손에 솥, 다른 손에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야식으로 끓인 소고기 국수 5봉지를 막 한 젓가락 뜨려던 참이었습니다. 깡패 하나가 복순이를 밀치려고 팔을 뻗었어요. 그 순간 팔이 솥에 부딪혔습니다. 솥이 기울어지며 면발이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매콤한 냄새가 창고 안에 퍼졌습니다. 소고기 국수 5봉지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복순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자 산돌도 깡패들도 숨을 멈췄고 복순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지금 내 국수를 엎은 거야? 복순이가 성큼 앞으로 나왔습니다. 백근 덩치가 깡패와 산돌을 가로막았어요. 넓은 등으로 산돌을 뒤로 밀어내고 두목을 정면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복순이의 어깨가 두목보다 넓었어요. 두목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그 순간 나는 복순이었다. 내가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그 먹보 막내였고 지금 이 창고에서 가족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내가 증거를 다 모았고 이 순간이 바로 복수였다. 복순이가 손가락을 들어 창고 구석을 가리쳤어요. 지키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다 지켰어. 복순이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 대신 기록된 숫자들이 선명했습니다. 깡패들의 얼굴이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장은 다른 곳에 따로 대고 있어. 여기서 뭘 해도 소용없어. 복순이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섰어요. 깡패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복순이가 두목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배추를 훔치러 온 게 아니라 장부를 달라고. 그걸 원하는 놈은 하나밖에 없지. 복순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형부가 보냈지. 두목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기록마을 어른들한테 넘길까? 조용히 사라질래? 복순이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깡패가 한 발 물러섰어요. 두목이 이를 악물었지만 복순이의 눈을 피했습니다. 철수해! 두목이 소리치자 깡패들이 몽둥이를 벌고 달아났어요.
복순이가 문 앞에 서서 마지막 놈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복순이가 문을 닫고 잠갔어요. 산돌이가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복순이가 바닥에 엎어진 국수 자국을 바라보며 울상을 지었어요. 면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국물이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국수가 아까워요. 소고기 국수였는데 5봉지나. 산돌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국수가 문제예요. 목숨이 문제예요. 복순이가 산돌이를 돌아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문제예요. 국수 다시 끓여줘요. 산돌이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뒤 산돌이가 솥을 들고 돌아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창고 바닥에 나란히 앉았어요. 엎어진 국수 자국 옆에서 새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가 면을 호로록 먹으며 입을 열었어요. 형부는 여기서 안 멈출 거예요. 산돌이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럼. 복순이가 옆에 놓인 수첩을 손가락으로 덕 두드렸어요. 우리는 증거를 모으면 돼요. 이미 시작했어요. 복순이의 입가에 국물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국수를 다 먹고 창고 문을 잠근 뒤 집으로 돌아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복순이가 전가를 보내 첫째 언니한테 소식을 물었어요. 언니, 형부가 요즘 논밭돈 어디에 쓰는지 알아? 전갈 넘어 첫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통장에서 자꾸 돈이 빠지는데 무슨 업체 이름이 찍혀 있더라. 복순이가 수첩을 펼쳤어요. 그 업체 이름이 뭐야? 첫째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대성용역이었나? 고마워, 언니. 복순이가 전가를 끊자마자 수첩에 업체 이름을 적었어요. 마을 기록관을 찾아 사업자 등록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역업체 깡패를 보내는 데 쓰이는 돈의 출처가 잡혔어요. 철만이가 만길이 비자금으로 용역업체에 돈을 보낸 흔적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형부, 이제 시작이야. 복순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복순이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국수값은 뼈로 받는다. 복순이가 수첩을 호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철만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깡패를 보낸 게 들통나면 자기도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철만이는 더 큰 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만길이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만길이가 몰래 딸을 시켜 배추를 사재기하고 값을 올렸다는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부자 김만길이 배추를 사재기했다니 누가 봐도 그럴듯했습니다. 철만이가 조작한 서류를 관아에 넘겼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돌이가 마당에서 일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을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만길 부자 배추 사재기 혐의로 관아 조사. 산돌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복순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소문에 만길이 얼굴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식량을 다루는 부자가 배추를 싹쓸이해서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복순이가 소문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형부짓이다. 복순이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생 무시만 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길이 집 앞에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들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자가 배추를 싹쓸이해서 우리 김장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나쁜 놈. 마을 사람들이 카메라 대신 눈으로 지켜봤어요. 집 정문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만길이는 이미 관아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만기가 조사실에 앉아 있었는데 등잔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관리가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만길이, 딸을 시켜서 배추를 사주게 하셨습니까? 만길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소. 관리가 펼쳐 보여준 장부에는 만길이 이름으로 된 배추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만길이 댁 장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딸 이름으로 배추를 대량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만길이가 눈을 크게 떴는데 처음 보는 서류였습니다. 이건 내가 모르는 서류요. 누가 조작한 거요? 하지만 관리는 믿지 않았어요. 만길이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만길이가 복도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처음에는 복순이에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애가 배추를 사들였으니까 이 꼴이 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이상했습니다. 복순이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지 않았어요. 장부에 손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만길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장부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위 찰만이 얼굴이 떠오자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복순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갈이 와서 복순이가 받으니 첫째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복순아, 아버지가 잡혀갔어. 너라도 뭔가 해봐. 복순이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형부가 한 짓인 거 알면서 왜 나한테 전갈해? 첫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는 애들도 있고 우리까지 엮이면 다 끝이야. 제발 이해해. 뚝, 전갈이 끊어졌어요. 복순이가 전갈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자기 가족만 챙기겠다는 거였습니다. 잠시 뒤 또 전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언니 화순이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복순아, 나는 걱정 마. 나 요즘 좋은 사람 만났어. 돈도 많고 잘생겼어. 복순이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언니, 아버지가 잡혀갔는데 그게 할 말이야? 아버지는 뭐 어떻게 되겠지.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복순이가 한마디 했어요. 언니, 급게 만난 사람이 제일 위험해. 화순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는 맨날 걱정이야. 뚝, 또 끊어졌어요. 복순이가 전갈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산돌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돌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못된 놈들, 장인어른 덕에 그렇게 잘 먹고 살았으면서 산돌이가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순이가 산돌이를 막아섰습니다. 먹던 밥그릇을 탁 내려놓았어요. 여보, 주먹으로는 안 돼요. 산돌이가 복순이를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복순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돈 좋아하는 놈한테는 돈으로, 명분 좋아하는 놈한테는 명분으로 싸워야 해요. 복순이가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산돌이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배추를 사고 판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 양, 누구한테 샀는지, 누구한테 팔았는지. 이건 우리 부부가 우리 돈으로 산 배추예요. 아버지 장사하고 단 한 푼도 섞인 게 없어요. 증거는 여기 다 있어요. 산돌이가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복순이가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복순이가 사람을 불러 증언을 모았어요. 그리고 형부 증거도 있어요. 기록에 감시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창고에 들이닥친 깡패들이 장부를 요구하는 장면이 증인들의 말로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철만이의 돈 흐름을 정리한 기록이었습니다. 비자금에서 용역업체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깡패 증언하고 돈 흐름을 합치면 누가 시킨 건지 분명해요. 산돌이가 놀란 눈으로 복순이를 봤어요. 당신 이걸 언제 다 준비한 거예요? 복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국수 먹으면서요. 복순이가 잠깐 말을 멈췄는데 수첩을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돌이가 복순이 손을 잡았어요. 여보, 무서워요. 복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한테 맨날 무시당했어요. 못난 딸이라고 밥만 축낸다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산돌이가 복순이 등을 토닥거렸어요. 복순이가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가요. 우리 아버지 데려와야죠. 복순이가 수첩을 호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산돌이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보, 주먹 대신 배추 수레를 준비해요. 우리는 배추로 싸울 거예요. 산돌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둘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순이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손에는 수첩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형부, 이제 내 차례야. 복순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창고 한마당에 수레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횃불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산돌과 논밭 동료들이 배추 상자를 수레에 싣고 있었어요. 복순이가 마당 가운데 서서 수첩을 펼쳐들고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이 수레는 관아로,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분량으로 나눠요. 복순이가 한 상자도 빠짐없이 숫자를 체크했습니다. 산돌이가 땀을 훔치며 복순이 옆으로 다가와 물었어요. 여보, 긴장 안 돼요? 복순이가 품에서 주먹밥을 꺼내 한 입 빼어 물며 대답했습니다. 배가 불러야 싸울 수 있지. 주먹밥을 다 먹고 손을 털더니 수레에 올랐어요. 복순이가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출발해요. 수레들이 일제히 바퀴를 굴리자 괴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기다란 행렬이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어요. 수레들이 도착했을 때 관아 앞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김만길 처벌하라 팻말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눈으로 지켜보고 경비들이 바리케이드를 치며 사람들을 막아서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괴음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레 행렬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 수레 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었어요. 백근 덩치 그대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한 손에 나팔을 들고 서 있었는데 눈빛이 장군 같았습니다. 수레가 관아 앞에 멈춰서자 복순이가 나팔을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광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여기 있는 배추 10만 포기는 저 복순이가 남편과 함께 우리 돈으로 산 겁니다. 아버지 장사와는 한 푼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가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다시 외쳤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배추를 전부 공짜로 나눕니다. 김장 못하신 분들 줄 서세요. 복순이가 손짓하자 수레 덮개가 걷혔습니다. 싱싱한 배추가 산더미처럼 드러나며 초록빛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만세, 공짜 배추다. 저 사람이 범인일 리가 없어.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만길이를 욕하던 사람들이 배추를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복순이가 수레에서 내려와 직접 배추를 한 상자씩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복순이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아가, 그때 그 아가 아니야. 김장 배추를 받았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복순이한테 달려와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런 착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저런 사람이 사재기를 해.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거 아냐? 복순이가 할머니 등을 토닥거리며 배추 한 상자를 더 건넸습니다. 복순이가 밖에서 배추를 나눠주는 동안 산돌이가 관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증인 증언.
복순이의 거래 장부, 철만이의 돈 흐름 기록이 전부 담겨 있었어요. 관리가 서류를 펼쳐 철만이가 만든 가짜 장부와 복순이의 진짜 기록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숫자부터 달랐어요. 날짜도, 거래처도, 금액도 전부 맞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재생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창고에 들이닥친 깡패들이 장부를 요구하는 장면이 증언으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협박하는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관리가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작한 쪽이 누군지 분명하군요.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집혔어요. 만길이는 잘못이 없었어. 진짜 범인은 사위야. 아까까지 팻말을 들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순이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잠시 뒤 관아문이 열렸어요. 철만이가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으로 지켜봤어요. 철만이가 끌려 나오다가 복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순이가 한 발 앞으로 나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형부, 그때 내 국수값 이걸로 받는 거예요. 철만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경비가 철만이를 수레에 태우고 복순이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얼마 뒤 관아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만길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앞에 복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에 밥만 많이 먹는다고 한숨 쉬던 딸이었습니다. 뚱뚱해서 시집도 못 갈 거라고 걱정하던 딸이었어요. 명절에 와도 부엌에서만 일하고 시키던 딸이었습니다. 돈 한 푼 안 주면서 집안에만 맡기던 딸이었어요. 그 딸이 지금 당당하게 서서 자기를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던 첫째와 둘째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좋은 혼처 보내주고 장사까지 맡겼는데 정작 손 내민 건 맨날 밥만 축내던 막내딸이었습니다. 만길이의 무릎이 꺾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려는데 복순이가 얼른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딸의 넓은 등이 느껴졌어요. 언제 이렇게 듬직해졌을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만길이가 떨리는 손으로 복순이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복순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 다오. 내가 눈이 멀어서 내 마음을 몰라봤구나. 복순이가 투박한 손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복순이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어요. 목이 메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런 말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복순이가 품에서 삼각김밥 2개를 꺼냈습니다. 새벽에 집 나서기 전에 챙겨둔 거였어요. 배고프시죠? 밥 드세요. 만길이가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무시하던 딸이 건넨 삼각김밥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비가 내 밥을 먹을 자격이 있을까? 복순이가 아버지 등을 토닥거렸어요. 밥은 누구나 먹어야죠. 아버지도요. 만길이가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복순이가 아버지를 투박하고 넓은 팔로 꼭 감싸 안았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으로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복순이가 아버지를 부축해 수레에 태웠어요. 산돌이가 운전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대단해. 진짜 효녀다. 박수 소리가 관아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순이가 수레에 올라타며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산돌이를 바라봤어요. 여보, 집에 가요. 아버지, 진짜 밥 해드려야죠. 산돌이가 피식 웃으며 바퀴를 굴렸습니다. 수레가 천천히 출발하자 뒤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복순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옆에는 아버지가 삼각김밥을 먹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만길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없는 밥집 하나 차리고 싶어요. 아버지도 도와주실 거죠? 만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수레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달렸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복순이네 집 거실에서 만길이가 돈주머니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복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저희 돈으로 할 거예요. 만길이가 돈주머니를 복순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평생 못 해준 밥값이다. 복순이가 돈주머니를 바라보니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복순이가 돈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뭔가 돈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같이 일하셔야 해요. 만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뒤 마을 한복판에 작은 국밥집이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복순이 국밥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국밥을 끓여 대접했어요. 복순이가 백근 덩치 그대로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오늘 배고픈 사람 없어야 해요. 목소리가 국밥집 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산돌이가 옆에서 밥을 퍼주고 만길이가 국솥 앞에서 국을 떠주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복순이는 살이 안 빠졌습니다. 백근 그대로였어요. 근데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집을 이끄는 그 모습에서 풍기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씬한 미인보다 눈부셨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빠지고 국밥집이 조용해졌어요. 복순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만길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첫째 언니 소식 들으셨어요? 만길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들 이야기 꺼내지 마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날 버린 것들이야. 내가 잡혀갔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잖아. 복순이가 고무 장갑을 벗으며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형부가 그런 거지. 언니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형부 감옥 가고 애들이랑 고생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둘째 언니도 그 남자한테 사기당했대요. 만길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복순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저한테 잘못했지만 저는 아버지 용서했잖아요. 만길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전가를 들고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언니 번호가 떠 있었는데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추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아버지 잡혀갔을 때 그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까지 엮이면 다 끝이야.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욱신거렸어요. 산돌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전가래요. 형부 감옥 가고 애들이랑 셋이서 산다더라고요. 둘째 언니도 그 남자한테 재산 다 뜯기고 빈털터리래요. 산돌이가 잠깐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때 우리 외면했잖아요. 아버지 잡혀갔을 때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복순이가 전가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언니잖아요. 조카들은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복순이가 통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가고 잠시 뒤 첫째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 날카로움은 없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정갈 넘어 조용해졌어요. 밥 먹으러 와. 둘째 언니도 데리고. 첫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며칠 뒤 점심때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리고 첫째 언니가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해진 옷에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뒤에 둘째 화순이가 따라 들어왔는데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치마 저고리도 화려한 화장도 없었어요. 복순이가 국자를 든 채 언니들을 바라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비싼 옷 입고 와서 웃던 모습이 떠올랐는데 지금은 그 그림자도 없이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복순이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복순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아, 죽을 죄를 지었다. 첫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복순이가 잠깐 말이 없다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국밥 3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고기 듬뿍 넣었어. 많이 먹어. 언니들이 테이블에 앉아 첫째가 아이한테 먼저 숟가락을 쥐어주고 본인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화순이도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떠먹었는데 체면도 없이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 배가 많이 고팠던 거였습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비었어요. 복순이가 분홍색 고무장갑 2켤레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밥값은 해야지. 언니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부터 설거지는 언니들 담당이야. 복순이가 씩 웃었습니다. 첫째와 화순이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무장갑을 받아들었어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만길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어요. 첫째와 화순이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만길이가 두 딸과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시선을 거두며 부엌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순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또 오신 거예요? 오늘 쉬시라고 했잖아요. 만길이가 밥을 퍼담으며 대답했습니다. 밥값은 해야지. 복순이가 들고 있던 국자를 멈췄어요. 아버지가 자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길이가 말없이 국밥 2그릇을 더 가져와서 첫째와 화순이 앞에 놓았어요. 만길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는 아직도 서운함이 치밀었어요. 내가 잡혀갔을 때 너희는 뭐 했니?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삼켰어요. 저도 아버지 용서했잖아요. 라던 복순이 말이 떠올랐거든요. 두 딸이 아버지를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만길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먹어, 식는다. 그게 용서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국밥집 마당, 평상에 복순이, 산돌, 만길이, 첫째, 화순, 조카까지 나란히 앉아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주황빛이 모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국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어요. 따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후루룩 국밥 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복순이가 식구들을 한 명씩 바라봤어요. 아버지, 첫째 언니, 화순 언니, 조카, 그리고 옆에 앉은 산돌. 한때 다 흩어질 뻔한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한 상에 앉아 같은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화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복순아, 응, 나는 예쁘다고 자만했어. 복순이가 화순이를 바라봤어요. 내 얼굴만 믿고 살았어. 좋은 남자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결국 내 얼굴만 보고 접근한 남자한테 전 재산 뜯겼어. 화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를 진짜로 알아본 사람을 만났네. 화순이가 산돌이를 바라봤어요. 형부가 처음 왔을 때 기억나. 다들 뚱뚱하다고 못났다고 저런 여자랑 왜 결혼했냐고 뒷담화했잖아. 근데 형부만 달랐어. 산돌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복순 씨가 좋았어요. 화순이가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평생 겁만 봤어. 사람도 겁만 보고 나도 겁만 꾸미고. 근데 결국 남은 게 뭐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순아, 미안해. 그때 뚱보라고 놀린 거 진짜 미안해. 복순이가 화순이를 바라봤어요. 명절 때마다 살 좀 빼지 그러냐 하며 한숨 쉬던 화순이였습니다. 그 화순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복순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속으로 삼켜왔던 서러움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복순이는 꾹 참고 화순이 앞에 국밥을 한 그릇 더 놓았습니다. 한 그릇 복순이의 국밥을 한 그릇. 언니, 그만 울고 밥이나 먹어. 내일부터 설거지 마. 화순이가 웃음과 울음이 섞인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만길이가 국밥 한 숟가락을 뜨다가 멈췄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순아, 네 아버지. 이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복순이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가 뭘 했어요? 만길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만 안 굶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떨리자 복순이가 아버지 등을 토닥거렸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국밥집 불빛이 환해져 있었어요. 안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복순이의 호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들 그릇 닦을 때 뒤집어서 닦아야 해. 알았어, 알았어. 작은 국밥집 안에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뚱뚱하다고 못났다고 밥만 축낸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모두를 먹여 살렸어요. 국밥집 불빛은 그 밤에도 꺼지지 않고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간 설화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한 적은 없으신가요? 진짜 보석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보석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도 복순이처럼 묵묵히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계시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복순이일 수도 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